상가 투자를 가장 잘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첫 월급을 받아보니까 세후 187만 원이었더라고요. 좀 과감하게 투자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리스크로 좀 다가올 수 있을 거라는 걱정을 좀 안 하셨는지.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했었고, 젊으신 나이에 실거주 아파트와 수많은 상가와 오피스텔까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행을 느낌있게 북김의 최필주입니다. 오늘은 또 스페셜 게스트 한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성화 차장입니다.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상가 투자를 가장 잘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상가 투자에 조금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랑 뭐 어떠한 전략으로 좀 하셨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처음에 이제 상가 투자를 접하게 된 계기는 제가 LH공사 재직했던 시절에 저희 첫 월급을 받아보니까 세후 187만 원이었더라고요. 2012년도 5월달에. 그렇게까지 적었나요? 계산을 제가 정년퇴직 시까지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 계산을 해봤더니 그때 당시에 10억이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뭐라도 월세를 받는 거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오피스텔 투자를 맨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도 뭐 추천을 드릴 때도 있었고,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수요의 예측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어떤 콘텐츠가 들어갈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뭐 헬스장을 했는데 정말 잘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식당을 했는데 망할 수도 있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럼 첫 상가 투자는 언제였던 건가요? 제가 처음 상가 투자를 하게 된 거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처음 이제 상가 투자를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이제 주거형 투자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분당에 거주하는 좀 친한 형이 있었었는데 그 형님이랑 같이 뭐 분당에 있는 지역을 상가를 알아보자라고 해서 미금역에 있는 4층 전용 면적 그때 당시에 34평짜리를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때. 계약으로 하면 거의 한 68평, 9평 정도 됐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상당히 많은 돈을 주고 사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 이후다 보니까 그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서 또 매도인 분께서 연세가 좀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네네. 연세가 있다 보니까 임차인 관리도 이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을 하시다 보니까 임대료도 많이 올리시지 않으셨고, 시세 대비 그래서 저평가된 부분이 있었었고, 근데 업종 자체도 마사지 업종이었었어요. 그래서 좀 저평가된 거를 보고 2.9억에 매수를 했었습니다. 좀 저점에서 매수하겠다라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신 걸까요? 네, 우선 그 전략으로 접근을 맨 처음에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임대료 수준은 그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빨리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해결이 되면 자연스럽게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임대료도 오르고, 저평가된 임대료를 정상화시켜서 임차인과 잘 협의를 한다면은 좀 정상 임대료 수준으로 복귀시키고 매도를 하면 그래도 차익이 한 못해도 8천에서 1억 정도는 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방식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보유 중이신 건가 아니면 매각을 하신 걸까요? 이거는 딱 2년 보유하고 바로 매각을 해서 네. 그 당시에 3.8억에 제가 매각을. 근데 그럼 2년 보유를 하신 거는 원래 나는 그 살 때부터 2년 보유를 하겠다 이런 게 조금 있으셨는지, 그게 아니면은 한 2년쯤 지나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가격이 올라와서 파셨는지. 저희 처음에 이제 법인으로 투자를 할 생각을 못해서 개인 명의로 사다 보니까, 개인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 매각을 하게 되면 양도세율이 50%였고 2년 이내에 팔면은 40%, 2년이 지나면 이제 일반 세율로 해서 소득 구간별로 그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2년 뒤에 매각을 해서 한 사이클을 좀 경험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2년 뒤에 좀 매각 결정을 했고, 마침 그때 이제 시장 상황이 좀 호전이 되다 보니까 그 매수자 분들께서도 연락이 많이 주셔서 그 중에서 적당하게 좀 진정성 있는 매수자 찾아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공인중개사에 내놓으신 건 언제부터 내놓으신 걸까요? 내놓은 거는 제가 매각하기 한 6개월 전부터 매매를 좀 진행을 했고요. 상가라는 게 안 그래도 황금성이 사실은 좀 떨어지는 상품이다 보니까 임자를 만나기까지는 좀 아무래도 시간을 좀 여유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자를 내고 네. 수익은 한 어느 정도 났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이자 그 금리도 굉장히 좀 저렴했었거든요. 그래서 130만 원을 받고 제 기억으로는 이자가 5, 60만 원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80만 원 정도는 남지 않았을까. 네. 정말 성공적인 진짜 엑시트를 하신 네.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두 번째 투자가 또 궁금해집니다. 예, 두 번째 투자는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투자보다는 좀 여유 자금도 생겼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에 또 잘 아는 지역에 저는 좀 투자를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미금역에 있는 저희 그 매각 거래를 했을 때 그 중개사님과 연이 되다 보니까 중개사님께 좋은 물건 있으면 좀 미리 알려줘라, 바로 검토 빠르게 하겠다 라고 해서 미금역 도반 2분 거리인데 지하 1층에 마찬가지로 마사지 하는 업종이었습니다. 그때도 그 업종이 아무래도 코로나에 또 직격탄을 맞다 보니까 철거도 안 해놓으시고 그냥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가를 매도인께 저희가 이거 철거 비용을 저희가 부담할 테니 철거 비용을 빼주셔서 더 싸게 주셔라 라고 해서 전용 면적 30평을 2.15억에 매수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러면은 싸게 사고 비싸게 팔고 네. 싸게 산 거보다 더 싸게 또 사신 거네요. 네, 같은 맞습니다. 지역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매수를 했을 때 그 우스갯소리로 법무사님이랑 세무서에서도 연락이 와서 다운 계약서 아니냐, 잘못 계약한 거 아니냐라고 또 소리를 그때 들었었는데, 그래서 철거 비용은 총 1,500만 원 정도가 들었었고요. 그 임차를 맞추기까지가 한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3개월 걸렸고 지금은 이제 1,500에 150만 원의 계약을 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겁날 수 있는 게 3개월 동안 그 공실이 있었을 때 누구나 이 3개월이 1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2년, 3년이 돼서 계속해서 내가 이자만 내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할 것 같거든요. 실제로 네. 그런 분들도 있고. 혹시 그런 건 어떻게 좀 확신을 가지셨는지. 그때 당시에 제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번 임장을 나가서 유동 인구라던가 그 주변 빌딩들의 업종 분포도를 직접 좀 메모를 해서 분석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매출액도 사실 뭐 공식적으로 나타난 사이트는 없었지만 대략 이 정도의 업종이 여기 들어오면 어느 정도 수준의 임대료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정도는 좀 분석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 가장 컸던 거는 아무래도 공동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실패를 하더라도 같이 누군가 동료가 분담을 할 수 있는 좀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어서 좀 과감하게 좀 투자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2억 8천이면 좀 더 낮아진 금액인데 그때는 네. 공동투자자를 구해서 하신 건가요? 그때 첫 번째 같이 투자를 했던 네. 분과 동일하게 아, 네. 그분과 혹시 지금도 사이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같이 했을 때 또 리스크들이 생기잖아요, 사실. 있죠. 뭐 있죠. 싸운다라거나. 네. 그러면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과 사실 공동투자를 하신 건데 네. 거기에 대한 뭐 걱정이나 트러블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을까요? 알게 된 지 한 제 기억으로는 5년 정도 지나서 같이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신뢰 관계가 있었었고, 그러면은 네 번째가 제가 알기로 구리로 네. 알고 있고 세 번째 투자는 그럼 어디였을까요? 세 번째 투자가 이제 마찬가지로 또 잘 아는 지역인 분당에다가 했었는데 네네. 야탐역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그 수인분당선인데 야탐역에서 도보 한 6분 정도 거리되는 곳이고 전용 면적은 75평이었었고 굉장히 낡은 상가였고 관리 주체가 정해지진 않은 상가였어요. 그리고 소유주분들도 장기간 보유를 하다 보니까 수리 비용을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보수적이셨고 오히려 또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좀 기회가 있었어서 스터디 카페로 원래 임차 중인 상가였었어요. 그래서 5천에 270만 원을 임차를 주고 있었었는데 그분이 나가시고 또 스터디 카페 시설을 재활용해서 제가 5천에 350만 원으로 바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런 월세 같은 거를 봤을 때 네. 조금 이 정도 자기 자본 수익률은 나와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으실까요? 최근에 그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레버리지 전이랑 레버리지 후로 나눴을 때 레버리지 전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6.5에서 7 정도 이상은 저는 좀 그 이상으로는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었고 이자를 뺀 저희 순수 자기자본 수익률 수익률은- 기준으로는 그래도 두 자릿수 한 12% 이상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두 자릿수가 나오는 거를 찾기가 네. 쉽지는 않거든요. 저도 지식산업센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장이 정말 좋았을 때도 대부분 한 6, 7%에서 전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10%대의 수익률인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그게 뭐 리스크로 좀 다가올 수 있을 거라는 걱정을 좀 안 하셨는지.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했었고 최근에 이제 그 야탑 투자를 했을 때 23년도 말쯤부터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영업을 하시던 스터디 카페 그 대표님께서 파산을 하셔서 이제 월세를 못 내겠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이제 그 같이 공동 투자했던
분이랑 머리를 좀 맞대고 나눠보니까 그럼 이 건물의 좀 특성을 활용해서 사무실로 좀 전환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왜냐면은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층고가 7.5m거든요. 그 이유가 교회로 설계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 삼각지붕 형태를 좀 가지고 있었었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철골 구조물을 예전에 설치를 해놔서 복층 개념이 좀 들어가 있었던 건물이어서 이 건물을 전면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를 하면은 그래도 오피스로서의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그 리모델링 하기 전에 인테리어 업체분들 좀 5군데 만나서 견적 받아보고 야탐역 인근의 모든 사무실을 저희가 발로 뛰면서 우리 물건이 경쟁력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도 판단하는 시간을 거쳐서 그러면 스터디 카페에서 지금은 공유 오피스로 혹은 오피스 그냥 단순 오피스입니다. 제가 네. 운영을 할 그런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공유 오피스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어요. 75평을 한 업체가 그냥 사용을 그럼 다 하시는 예, 75평이 본층이고요. 그러면 인차사를 구하는 약간 요령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맨 처음 그 투자했을 때 실패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어떤 오피스텔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그 상가 임차를 네네네. 주거나 매매를 위해서 이제 중개사분들께 좀 매물을 돌릴 때 네. 가장 실수했던 게 이제 아무 중개사한테 막 뿌리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에도 다 광고가 네. 덕지덕지 붙어 있고 이러면은 그 물건의 가치가 굉장히 좀 떨어져 보이는 효과가 있었었는데, 맨 처음 매도했을 때 그 2천만 원이 좀 깎인 원인은 저는 광고를 너무 다양하게 많이 하지 않았을까. 네. 저는 사실 매물을 내놓을 때 거의 최소한 30군데는 내놓거든요. 그 당근에도 유료로 내가 광고 태우고 네이버에도 태우고 다 하는데 네, 그게 네.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가 그때 뭘 실수했냐면은 그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거고, 그게 어떤 조건일 때 맞냐면 제 생각했을 때는 매도인이 이 물건에 대한 가치 판단을 전부 다 하고 정말 이 수준은 받아야겠다라고 좀 자기가 원하는 가격을 올렸을 때 괜찮은데, 사실은 좀 매도할 때는 이제 좀 뭐 정이 떨어지거나 네네. 아니면 이거 빨리 팔고 다른 투자를 하고 라고 싶어서 할 때. 주변 이제 얼마나 받고 있는지 분석을 안 하고 그냥 이 정도 받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낮게 내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억은 지금 생각하면 좀 매우 아까운 좀 가격이거든요. 네. 근데 4억으로 이게 다 초기 이미지가 이제 수요자들한테 노출이 되다 보니까 또 올리는 거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었었고, 그래서 야탑 거 진행했을 때는 네이버 광고를 하지 말고 부동산 사장님들이 가지신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저희가 임대 안내문을 전부 다 작성을 해서 배포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구리상가 투자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좀 성격이 어떻게 보면은 좀 날로 먹고 싶어 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사실은 좀 일을 안 해도 좀 월 맞아요. 현금 흐름이 들어오면은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또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구리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 포인트로 저는 8호선이 네. 좀 개통이 되는 것을 보고 그 주변에 이제 부동산 사장님들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좋은 매물이 있으면은, 근데 저한테 좋은 매물은 이제 그 경험을 해보니까 공실이거나 네. 매도인 분들이 좀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 그리고 그 상가 보유하시는 데랑 좀 멀리 사시면은 관리를 어려워하셔서 이제 좀 정이 좀 떨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더 저렴하게 좀 할 수 있는 포인트로 그때 70평을 우선은 3.8억, 3.88억에 샀습니다. 네. 공실이면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더 무서운 투자 아닌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물건 기준으로만 말씀을 좀 드리면 네네. 매도인 분께서 67년생이셨고요. 그리고 이 상가 말고 더 잘 되는 상가들을 5개를 더 보유를 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방치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제 여기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었었냐면은 구리역에 화성 골드프라자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역에 바로 붙어 있는 데고 유동이 많은 데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다른 데가 잘 되다 보니까 이거는 계속 깔세로 돌리고 계셨던 거예요. 깔세가 아무래도 좀 더 현금 흐름이 좀 더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그게 돌리신 거고 방치를 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역세권이 될 입지에 공실인 거는 또 가격도 그때 전용평당 430만 원 정도 수준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싸게 내가 임차를 내놔도 나갈 수 있겠다라는 그 시세조사랑 손품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때. 네.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75평으로 끝내신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좀 너무 과감했었었는데요. 왜냐면은 한 3개월 정도 마케팅을 해보니까 계속 공실이더라고요. 잘못 생각한 게 있나? 라고 해서 제가 어떤 방법을 했냐면은 옆에 그 당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 당구장이 한 65평 정도였었는데 그럼 이거를 같이 사서 임차를 주면 좀 더 수요가 넓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네이버 막혔습니다. 그 네. 채팅이 막혔는데 막힌 네. 이유가 하도 광고성 문자를 저희가 임대 안내문을 그분들한테 한 500여 군데를 돌리다 보니까 이게 좀 차단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지금은 못 쓰지만 네. 그때 보냈던 분 중에 한 분이 연락이 오셔서 당구장까지 같이 매입을 해주시면은 내가 임차를 하겠다라고 아. 연락이 매입을 하기 전에 다 그렇게 보내신 거죠? 네, 매입하기 전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럼 당구장은 평당 얼마에 사셨나요? 당구장은 사실은 조금 아쉽지만 이게 63평 정도인데 네. 4억 9천에 샀어요, 이거는. 더 비싸게 사셨네요. 네, 훨씬 더 비싸게 샀지만 그래도 합쳐졌을 때 그 평당가가 낮아지는 또 물타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또 지금은 임차에 잘 맞추셔서 네, 잘 맞춰서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임차는 5천에 550으로 와. 맞춰서 그래도 제가 총 비용이 9.2억이 들었는데 9억 2천이나 들었다고요? 네, 총 네. 비용이. 그럼 인테리어는 해서 주신 건가요? 아니면 헬스장이 그냥 알아서 인테리어를 했을까요? 이거는 헬스장이 다행히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왔는데 그때 철거 조건은 그러면은 명기를 하시고 임대를 준 걸까요?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희는 돈을 투입을 더 안 하고 헬스장에서 다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임대차 계약을 해줬었고요. 야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상가지만 임대인이 좀 인테리어를 해주고 기본 구색은 맞춰놔야 모집하기가 좀 더 용이한 것 같습니다. 그럼 상가 같은 경우에는 대출은 한 몇 프로 정도의 금리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 괜찮을까요? 제가 맨 처음 투자했던 물건으로 말씀드리면은 그게 2.9억에 매수를 했었었는데 네. 한 2.1억 정도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7, 80%는 일반 매물로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가 투자를 하실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은 솔직히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상가 말고 좀 다른 걸 해보겠다라는 또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지금까지 뭐 저도 이제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뭐 제일 잘 아는 분야에서 계속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분할 사무실 같은 거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뭐 그런 물건을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주거 상품에는 더 이상 투자할 마음이 없으신가요? 주거 상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그 또 실거주 하는 데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어서 상가 쪽으로. 뭐 그러면은 오피스라든지 지사는 관심은 전혀 없으시고 상가 쪽으로만. 사실 지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잘 모르는 분야다 보니까 지금 좀 시장 상황이 어려워진 걸로 알고 있어서 뭐 좀 괜찮은 물건들을 좀 이때 잡으면은 사실 또 투자도 관심 있습니다, 지산도. 젊으신 나이에 실거주 아파트와 수많은 상가, 아닙니다. 오피스텔까지. 오피스텔은 지금 아직 보유 중이신 거죠? 아닙니다. 오피스텔이 사실 그 제일 실패했던 투자 사례인데요. 제가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배운 건데 오피스텔은 사실 좀 본전에 매도를 했습니다. 네. 솔직히 본전만 돼도 저는 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오늘 상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좀 진솔하게 성공담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훨씬 더 이제 구독자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